베르사유의 심장부에서 밤이 내리고 바이올린 소리가 거울 속에 흩어질 때 음악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향수는 헛되이 퇴폐의 악취를 감추려 했지만 금빛 촛대 위 촛불은 창백하게 분칠한 프랑스 귀족들의 얼굴에 반사되며 깜박거렸습니다. 대리석과 비단이 속삭임과 금지된 시선과 공존하던 그 홀에서는 극소수만이 감히 상상할 법한 현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군주뿐만 아니라 정욕, 불처벌, 그리고 신에게 도전하려는 욕망에 의해 통치되는 왕국이었습니다. 17세기는 사치를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자신의 궁정을 절대 권력의 무대로 만들었으며 그곳에서는 모든 몸짓, 모든 미소, 모든 말이 가면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의 바른 안무 아래 프랑스의 영혼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채 뒤 시선의 교환, 사회적 의식 뒤에는 귀족들을 일종의 침묵하는 형제애로 묶는 숨겨진 언어, 쾌락과 비밀의 망이 존재했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에서는 속삭임이 분수 소리와 섞였습니다. 그곳에서 궁정의 부인들은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죄를 계획했습니다. 레이스와 벨벳으로 치장한 신사들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옷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어떤 흔적도 벗어던졌습니다. 하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개인실에서는 불이 꺼지고 또 다른 종류의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덕이 농담이었고 쾌락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르사유가 궁전이 아니라 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사원이 아니라 소유의 사원이라고요. 그곳에서는 순결이 매일 밤 비단 제단 위에서 희생되었고 몸은 권력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모든 애무에는 대가가 있었고 모든 한숨은 거래였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부인들은 왕이나 그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금빛방에서는 수치심이 오래전에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삭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게임, 신앙과 욕망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인 의식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제들이 귀족들의 죄를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피가 와인과 섞인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프랑스의 영혼이 매일 밤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도덕은 연극이었고 죄는 걸작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였습니다. 파리 거리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귀족들은 향수와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두 세계 간의 거리는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치심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백성의 굶주림과 귀족의 탐식은 같은 지옥의 양면이었습니다. 악을 금빛 광채 아래 숨기려는 욕망에는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은 경향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수세기 후에도 베르사유에 계속 매료되는 것일 겁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저택들, 비밀 클럽들, 권력망들, 이 모든 것들은 위선과 욕망에 같은 오래된 향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면 궁전 문은 닫혔습니다. 밖에서 베르사유는 여전히 세계의 보석이자 프랑스 세련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억눌린 웃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로 공기가 진해졌습니다. 사제도 왕도 수세기조차도 결코 정화할 수 없는 불순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베르사유는 천사들이 그림자로 대체된 황금 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심장부에서는 권력, 침묵, 불처벌에 의해 길러진 얼굴 없는 신처럼 욕망이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초상화에 나타나지 않는 진정한 프랑스였습니다. 매 파티가 단두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임을 모른 채
스스로의 파멸 위에서 춤추는 나라였습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사회가 욕망과 잔혹함의 그림자 속으로 어떻게 가라앉았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의 시작, 즉 태양왕이라 불리는 루이 14세의 궁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모습에는 화려함과 폭정, 헌신과 허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종교로 자신의 몸을 국가의 상징으로 만든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숭배받던 그 몸은 또한 스스로 병든 프랑스의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베르사유는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무대였습니다. 루이 14세는 그의 정치적 천재성으로 여가가 두려움보다 더 강한 사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끝없는 파티, 연회, 의례의 세계에 가두었고 그곳에서 모든 쾌락은 공허함으로부터의 주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쾌락으로 위장될 때 영혼은 서서히 해체됩니다. 사제들은 미덕을 설교했지만 왕 자신은 공공연하고 사적인 애인들을 두었습니다. 비단 망토를 입은 공작들은 프랑스에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실의 쾌락에 가장 먼저 초대받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숨겨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장 깊은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악덕을 미덕으로 바꾸는 부패였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뿌리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루함에서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사치는 욕망을 죽이고 극단적인 것에 대한 필요로 대체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될 때 금지된 것이 유일한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프랑스 귀족들이 쾌락이 아니라 위반을 추구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비록 공포일지라도 다시 인간으로 느끼게 해줄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금빛 홀에서는 사랑이 구경거리로 변했습니다. 몸은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순수함은 재미로 부서지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적인 편지에는 참가자들이 신분을 벗고 굴욕과 권력의 잔인한 게임에 몸을 맡긴 가면의 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지워졌습니다. 종교적인 것, 에로틱한 것,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이 하나의 이교적 의식으로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질병의 기원은 종교 자체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지만 그 신앙은 화려함과 부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권력의 공범이 되어 호의와 땅을 대가로 왕들의 죄를 축복했습니다. 신성한 것은 사치의 제단 앞에서 매춘되었습니다. 침묵이 지배해야 할 수도원에서는 스캔들에 가까운 고해성사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의 영혼은 모순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건하고 방탕한 나라였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의 그 긴장은 프랑스 쇠퇴의 연료였습니다. 미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죄에 대한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낭요는 더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문명 전체가 신이 감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하늘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라 로슈푸코와 디드로와 같은 일부 철학자들은 이러한 위선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위선적인 도덕을 비난했지만 그들의 비판은 과도한 행위가 저질러지던 바로 그 살롱에서 읽혔습니다. 귀족들은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시작된 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스캔들은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불처벌의 문화는 프랑스를 깨어진 욕망의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연인들 사이의 권력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집단적 질병이 되었습니다. 고통, 통제, 복종에 대한 매혹이었습니다. 모든 부채 뒤에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으로 죄를 꿈꾸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태양왕의 광채는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그토록 칭송했던 그의 궁정은 우아함으로 위장된 바빌론이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는 신음소리와 뒤섞였고 제단은
침대와 섞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옥이 베르사유로 옮겨왔고 그 문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열려 있었다는 것을요. 베르사유는 단순히 왕의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기계였고 거울의 보호 아래 죄가 저질러지는 외양의 극장이었습니다. 궁전의 모든 구석은 역사책에는 결코 기록되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무도회와 연회가 열리던 큰 홀 뒤에는 또 다른 베르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사적이고 금지된 곳, 쾌락과 잔혹함이 하나의 물질처럼 뒤섞인 작은 방들과 숨겨진 통로의 미로였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들은 침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작과 후작들이 미끄럼 패널 뒤로 부인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억눌린 웃음소리, 짧은 비명, 귓속말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궁정에서 가장 귀중한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아는 자는 흔적 없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궁전의 그림자 속에서 이른바 숨겨진 쾌락의 방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고 양심을 고문하기 위해 설계된 무대였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덮인 벽, 몸을 여러 개로 비추는 거울, 장식품처럼 위장된 사슬들. 그곳에서 피부와 공포가 같은 게임에서 뒤섞였습니다. 그의 우아함과 가학성으로 유명했던 리슐리오의 공작은 가장 두려운 주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고통과 결합될 때에만 완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임에서 손님들은 입구에서 자신의 칭호를 내려놓았습니다. 왕도 백작도 없었고 오직 모든 미덕이 벗겨진 벌거벗은 인간들만이 있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게임을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잔혹할지라도요. 어린 하녀들, 종종 하인들의 딸들은 지루함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려는 의식에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해방된 것은 모든 귀족 안에 잠들어 있던 짐승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밤들을 베르사유의 작은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유혹의 기술은 무기로 변했습니다. 미소는 함정이었고 포옹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여성들은 쾌락이 권력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프랑스를 통치하는 남자들을 조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남자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순수함을 소유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검열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역사 문서는 몸이 어느 정도로 정치적 상징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애인들은 침실에서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첩보, 외교,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쾌락 중에 속삭인 비밀 하나는 국가 간의 조약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섹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혼합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궁전에 숨겨진 회랑 중 한 곳에서는 참석자들이 타락한 천사처럼 행동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금지된 이름이 불려지고 순수하지 않은 행위에서 기독교 상징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신중한 역사가들은 이를 신학적 게임이라고 부르지만 목격자들은 이를 진정한 검은 미사로 묘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몸은 제단이 되었고 죄책감은 환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 중 일부는 궁정 신하들과 고해 신부들의 일기에도 암호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의 연회, 육체의 봉헌, 와인 없는 성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권력, 종교, 욕망을 깨뜨릴 수 없는 나선형으로 묶는 공범자들의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베르사유 정원은 분수와 조각상으로 그 자체로 이러한 과도한 행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몸들은 마치 이교도 춤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림자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궁전의 음악은 그곳까지 닿지 않았고 오직 나무의 속삭임과 인간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신도, 법도, 수치심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군주의 공모하는 침묵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루이 24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외면하기를 선호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악덕이 귀족들을 바쁘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순종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가 권력의 또 다른 도구라는 것을요. 몸이 쾌락에 탐닉하는 동안 왕좌는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영광의 상징이 되어야 할 궁전은 스스로의 황금 지옥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유의 모든 거울은 두 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얼굴과 공포의 얼굴. 그리고 그 이중성 속에서 귀족들은 그들의 파멸을 찾았습니다. 루이 14세와 그의 후계자들의 통치 기간 동안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얇아졌습니다. 궁정 내 권력 게임으로 시작된 것은 곧 교회 자체를 감염시켰습니다. 사제들, 왕의 고해 신부들, 그리고 귀족 여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욕망과 헌신이 뒤섞인 비밀스러운 세계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죄를 위한 또 다른 가면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지만 실제로는 모순의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교회는 금으로 넘쳐났지만 백성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교는 순수함을 말했지만 궁정의 고해 신부들은 귀족들의 죄에 대한 가장 불순한 세부 사항들을 듣고 미소로 사면했습니다. 용서는 보석, 기부 또는 단순히 침묵의 약속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어두운 무언가, 즉 검은 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전례의 의미가 뒤집히고 성찬식이 피와 쾌락으로 더럽혀지는 비밀 의식이었습니다. 소문은 왕의 강력한 애인이었던 몽테스팡 부인의 측근과 관련된 일부 사제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녀가 군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동물들을 희생하고 기도를 거꾸로 읊으며 인체를 제단으로 사용하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가장 불안한 묘사 중 하나는 벌거벗은 여인이 검은 비단으로 덮인 탁자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배 위에는 피가 섞인 와인으로 가득 찬 금빛 성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사제복을 입은 사제가 불경한 기도를 읊었고 참석자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와인은 성찬처럼 나누어졌고 참가자들은 욕망과 복종의 몸짓으로 그들의 맹약을 봉인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신중한 연대기 작가들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지만 모두가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귀족 구성원들이 마법과 마녀수를 행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쾌락과 사탄 숭배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러한 스캔들을 억압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손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죄는 신성한 권력의 심장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궁정 부인들의 고해 신부였던 에티엔 기브르 신부는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도들을 위해 신성한 보호를 얻는다는 구실로 악마를 불러내는 야간 의식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이 영혼을 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뒤에 숨은 포식자였습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를 지옥의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와 욕망의 혼합은 교회를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공포를 심었습니다. 검은 미사에 대한 소문은 역병처럼 퍼졌습니다.
파리거리에서는 왕의 사생아들이 그러한 의식의 결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수녀들이 참회로 위장된 낭요에 강제로 참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기도와 신음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을 넘어 이러한 의식들은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즉, 신앙을 쾌락으로 대체한 사회의 영적 공허함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금지된 것에서 초월의 한 형태, 즉 권력도 금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려 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의미 찾기였고 프랑스의 영혼이 길을 잃었다는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의 적들이 만들어낸 과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독극물 사건의 재판 기록은 단순히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희생, 계약, 독극물, 그리고 역사에서 신비롭게 사라진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사제들을 침묵 속에 비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방되거나 외딴 수도원으로 정은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미사의 메아리는 권력의 회랑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욕망에 의해 왜곡된 복음서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저주처럼 프랑스 위에 계속 떠돌았습니다. 베르사유는 여전히 태양왕의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지만 그 광채 아래에는 어떤 치명적인 죄보다 더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단과 침대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이 금빛 천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온 나라의 영혼은 서서히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궁정이 서서히 그들 자신의 과도한 행위 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더 이상 숨으려 하지 않는 부패의 상징으로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도나시앙 알퐁스 프랑수와 흔히 사드 후작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프로방스 귀족의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가문 중 하나의 후손인 사드는 그 시대의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교양 있고 세련되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영혼을 잃은 프랑스의 깨진 거울이었습니다. 사드 후작은 권력이 어떤 욕망이든 정당화하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규율과 죄책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르침이 그를 모든 신성한 것에 반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자신의 법을 위반하는 첫 번째 존재이다 라고 썼습니다. 냉소로 가득 찬 그 문장 속에는 그의 모든 철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덕, 신앙,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믿는 인간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드는 단순한 방탄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포의 이론가였습니다. 그의 성에서는 낭요가 굴욕, 고통, 상징적 죽음과 뒤섞이는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여성들은 실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하인들은 참여하도록 강요당했으며 매일 밤은 절대 권력의 연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악덕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본능의 시인을 선호했습니다. 1768년 한 스캔들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로즈 켈러가 아르코웨유 저택에서 후작에게 감금, 채찍질, 고문을 당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체포되었을 때 사드는 그 여인이 호기심으로 참여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 문장이 그를 영원히 규정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감옥에 gat혔지만 그의 오만함이 그를 유죄로 만든 만큼 그의 지성은 그를 구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머무 소돔의 121공과 줄리에트 또는 악덕의 번성을 포함한 가장 어두운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러한 글에서 사드는 잔혹함을
이데올로기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잔혹한 행위들을 거의 과학적인 냉정함으로 묘사했으며 열정이나 회한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도덕은 인간의 발명품, 약자들이 부과한 사슬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은 선과 악에 무관심하며 오직 쾌락과 고통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등장인물들은 연민을 느끼지 않는 신의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희생자들은 단지 철학적 실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질로서의 악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의 사상이 미친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여겼고, 어떤 이들은 허무주의의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유일한 신조로 삼은 사회의 논리적 결과였습니다. 그 안에서 방탕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죄로 놀았듯이 사드는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르사유가 금과 비단 아래 타락을 숨기려 했다면 그는 그것을 벌거벗기고 미덕으로 선포했습니다. 파리 살롱에서는 그의 글을 비밀리에 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포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매료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사드에게서 자신들의 왜곡된 반영, 즉 가면을 벗은 시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싫어한 것은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그 진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드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단두대가 귀족들의 머리를 잘랐을 때에도 그의 말은 지식인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계속 유통되었습니다. 자유와 형제를 약속했던 새 세상은 곧 후작의 그림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금지되었고 그의 책은 파괴되었지만 그의 메아리는 문학, 철학, 예술에 스며들었습니다. 니츠, 바타유, 푸코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와 대화했습니다. 후작은 1814년 샤랑통 정신병원에서 죽었고 인류가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성은 사디즘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욕망이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쾌락이 파괴의 한 형태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의 영원한 흔적입니다. 그러나 사드는 단지 개별적인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단적 질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프랑스가 수세기 동안 키워온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죄책감 없는 권력, 왜곡된 신앙, 고통을 정당화하는 쾌락. 그의 삶은 앙시엥 레짐의 마지막 검은 미사였고, 그의 유산은 인류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계속 보는 거울입니다. 쾌락이 법이 될 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작의 웃음소리 속에서 시면에 너무 가까이 춤추던 한 나라의 속삭임이 여전히 들립니다. 프랑스 궁정의 어두운 극장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희생자나 애인 이상의 훨씬 더 복잡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허용된 무기, 즉 아름다움, 교활함, 욕망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성의 몸은 전장이 되었고 귀족 여성들은 권력과 열정이 뒤섞인 잔인한 게임의 전략가였습니다. 몽테스팡 부인이 그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10년 이상 루이 14세의 애인이었던 그녀는 눈부신 지성과 무한한 야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위협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향수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왕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강박적이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마법에 의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소문은 어둠 속에서 읊어진 묘약, 부적, 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궁정을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벌거벗은 몸에 악마를 불러낸 바로 그 기브르 사제가 조직한 이른바 검은 미사에 그녀가 참여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독극물 사건의 증언에 따르면 몽테스팡은 자신의 피부를 제단으로 바쳤고 사제는 왕의 영원한 헌신을 간청하는 거꾸로 된 기도를 읊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소문만으로도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베르사유의 심장부에서 은밀히 추방되었고 더 젊고 더 유순하고 덜 두려움을 주는 다른 애인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권력에 대한 신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녀는 잊히지 않기 위해 영혼까지 희생할 각오가 된 하늘과 왕좌에 도전하는 여성의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퐁파두르 후작 부인은 유혹의 기술을 정치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살롱에서는 동맹이 결정되었고 법령이 작성되었으며 명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열쇠이지만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함, 계산, 냉정함으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프랑스에서 쾌락이 진정한 권력의 화폐라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이스 부채와 비단 드레스 뒤에는 야생적인 열정, 질투,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에 접근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궁정신화, 예술가, 심지어 사제들의 품에 의지했습니다. 사회적 억압은 욕망으로 변했고 욕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자신들을 살아있는 장식품으로 취급하는 세상에서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섹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란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여성들은 단순히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수였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시스템에 갇힌 그들은 그 외모의 언어를 지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성들이 소유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다면 여성들은 조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도전일 수 있었고 모든 미소는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게임에서 에로틱한 것은 심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감각적인 것은 복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광기나 종교적 광신에 빠졌습니다. 연대기에는 파리와 리옹의 수도원에서 은퇴한 일부 귀족 여성들이 히스테리에 가까운 환상과 신비로운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의 이름을 반복하고 기도와 비명을 뒤섞었습니다. 열정과 신앙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 억압받았던 여성의 몸이 극단, 즉 쾌락이나 성스러움에서 해방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 시대의 초상화에는 여성들이 평온한 얼굴로 꽃과 진주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 아래에는 전쟁 중인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보석, 모든 옷의 주름은 갑옷이었습니다. 프랑스 궁정은 남성적 죄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압력 아래 놓인 여성 정신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욕망, 지성, 두려움, 권력이 같은 시선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들이 신이 되려고 놀았던 동안 여자들은 우아한 악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도 베르사유의 죄악록에 자신들의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향수로요. 그들은 고통을 예술로, 굴욕을 지배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을 침묵 속으로 몰아넣은 세상에서 그들은 침묵을 가장 위험한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유럽을 현혹했던 화려함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덕으로 건설된 황금빛 낙원, 베르사유는 왕부터 마지막 하인까지 모두가 같은 기만의 죄수인 빛나는 감옥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윤기나는 대리석과 끝없는 거울 아래 공기는 짙은 느낌, 향수도 음악도 감출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피로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이 15세는 증조 할아버지의 왕좌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열정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하고 의무에 지치고 쾌락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스캔들은 밤 그림자처럼 번졌습니다. 그의 궁정은 전임자보다 훨씬 더 방탕했지만 과도함을 정당화할 위험은 없었습니다. 파티는 일상적이 되었고 낭요는 지루했으며 죄는 반복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악덕조차도 권태로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궁전 담장 밖의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선술집에서는 왕의 게임과 육체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포담처럼 전해졌습니다. 농부들이 굶어 죽어갈 때 베르사유의 부엌에서는 매일 수톤의 음식이 버려졌습니다.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 사이의 거리는 시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면은 모든 시면처럼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1774년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와 함께 왕위에 올랐을 때 궁전은 이미 낙원으로 위장된 도덕적 폐허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순진함 속에서 교육받은 젊은 여왕은 아름다움과 사랑의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프랑스의 왕좌가 희생의 재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정은 독이 든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같은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춤, 연회는 사치로 위장된 고독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녀가 착용한 모든 보석은 굴욕에 대한 방패였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빠져들 때 그녀는 트리아농, 즉 그녀의 작은 사적인 안식처의 환상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꽃에 둘러싸인 시골 아낙네인 척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조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왕이 그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웃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르사유는 그녀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삼켜버렸습니다. 앙시엥 레짐의 마지막 몇 년은 음악이 있는 긴 장례식 같았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고 연인들은 계속 놀았으며 사제들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폭풍 전처럼 무거웠습니다. 홀의 거울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비추지 않고 유령을 비추었습니다. 벽들은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혁명이 발발했을 때 베르사유는 위대함의 상징이 아니라 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촛대 아래에서 춤추던 바로 그 귀족들이 거리로 끌려갔습니다. 웃음은 비명으로, 향수는 피 냄새로 변했습니다. 비단 침대는 비워졌고 회랑은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단두대는 새로운 정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일부 궁정 신하들은 궁전이 무너지기 전날 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몸없는 발자국 소리, 여성들의 속삭임, 억눌린 웃음소리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들이 형체를 이루어 그들의 향연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베르사유의 영혼이 결코 안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군주제는 무너졌고 그와 함께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방식이 무너졌습니다. 쾌락의 요람이었던 궁전은 권력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욕망에 바쳐졌던 몸들은 백성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왕들의 피는 연인들과 죄인들이 밟았던 바로 그 돌들을 더럽혔습니다. 프랑스는 황금빛 꿈에서 깨어나 그들의 낙원이 내내 지옥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르사유는 텅 비었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웅변적이었습니다. 그 복대는 신음소리, 웃음소리, 거꾸로 된 기도소리에 멀리 떨어진 메아리가 여전히 떠돌았습니다. 그것은 신이 되려고 놀면서 스스로를 파괴한 문명의 소리였습니다.
혁명의 횃불이 꺼지고 단두대의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프랑스는 새로운 세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앙시엥 레짐의 폐허 아래서 무언가는 계속 숨쉬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그들의 유령이었습니다. 욕망, 권력, 부패, 베르사유의 황금 복도에서 태어난 모든 것이 군주제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19세기는 그 병적인 이중성, 즉 순수함에 대한 집착과 죄에 대한 매혹을 물려받았습니다. 발자크 졸라, 모파상의 소설에서 귀족 계급은 여전히 도덕적 타락의 거울로 등장했습니다. 쾌락의 집들이 궁전을 대체했고 공작들의 방은 매음굴로 바뀌었습니다. 언어는 바뀌었지만 충동은 동일했습니다. 지배하고 소유하고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침묵으로 규탄되었던 사드의 사상은 강하게 재부상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성취된 예언처럼 유럽 전역에 드리워졌습니다. 철학자, 예술가, 심리학자들은 그가 뻔뻔스럽게 묘사했던 것, 즉 인간 본성과 분리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으로서의 욕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비밀 게임이었던 것이 현대에는 공개적인 성찰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경악하며 사드의 괴물이 모든 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방탕의 유산은 변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문화와 자유의 개념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전에는 권력의 도구였던 몸은 자율성의 공간으로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이나 정치적 교환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베르사유의 그 여성들은 아름다움과 침묵하는 분노로 수세기 후에 현대 페미니즘에서 불타오를 불꽃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유산은 과도함의 정상화였습니다. 사치, 소비, 외모, 프랑스 귀족을 파괴했던 바로 그 논리가 현대 세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궁전은 기업이라 불리고 왕좌는 화면이며 가면은 여전히 쓰여져 있습니다. 권력은 계속 유혹하고 욕망은 계속 부패시키며 인류는 옛 궁전긴들의 같은 미소를 지으며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계속 춤을 춥니다. 사회가 그 한계를 잊을 때마다 베르사유의 정신은 되살아납니다. 쾌락의 낭요는 더 미묘한 것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미지 숭배, 성공 중독,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무대는 바뀌지만 줄거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에서 계속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어둠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베르사유의 화려함은 모든 아름다움과 죄악과 함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국도 아무리 빛나더라도 욕망을 유일한 법으로 만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영혼 없는 아름다움은 썩고 정의 없는 권력은 무너지며 사랑 없는 쾌락은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궁전의 고요한 복도를 걸을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빛, 그림들, 분수들, 모든 것이 동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에 깊게 들으면 몰락에 앞서 있던 속삭임과 웃음소리에 멀리 떨어진 메아리를 여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는 단지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죄악은 종종 다른 빛 아래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입니다. 시간은 몸들을 지웠지만 흔적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대리석은 역사도 신앙도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돌 아래, 모든 거울 아래 자유를 파괴와 혼동했던 세상의 기억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한계로 놀 준비가 된 남녀가 존재하는 한 죄의 궁전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베르사유는 무너졌지만 욕망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지 왕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